LS ASMR 책 읽어주는 여자. 오늘 읽어드릴 책은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 탄저잉 편적 김명은 옹김. 일단은 저도 옛날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요.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게 내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한테는 사랑한다, 미안한다, 고맙다라는 말을 아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 읽어봤지만 따뜻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을 읽어드리기에 앞서서 목차를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이게 49가지 해야 할 일이잖아요. 네. 그 첫 번째 할 일 이렇게 해가지고 읽어드릴게요. 추천사. 지금 사랑한다고 외쳐보세요. 한국의 독자들께 마음을 여세요. 행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차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해야 할 일. 사랑의 송두리째 걸어보기. 두 번째 해야 할 일. 소중한 친구 만들기. 세 번째 해야 할 일. 은사님 찾아뵙기. 네 번째 해야 할 일. 부모님 발 닦아드리기. 다섯 번째 할 일.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여섯 번째 할 일. 고향 찾아가기. 일곱 번째 할 일. 지금 가장 행복하다고 외쳐보기. 여덟 번째 할 일.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아홉 번째 할 일. 마음을 열고 대자연과 호흡하기. 열 번째 할 일. 두려움에 도전해보기. 11번째 할 일. 경쟁자에게 고마워하기. 12번째 할 일. 추억이 담긴 물건 간직하기. 13번째 할 일. 사람 믿어보기. 14번째 할 일. 다른 눈으로 세상 보기. 15번째 할 일. 마음을 열고 세상 관찰하기. 16번째 할 일. 동창 모임 만들기. 17번째 할 일. 낯선 사람에게 말 걸어보기. 18번째 할 일. 사랑하는 사람 돌아보기. 19번째 할 일. 단 하루 동심 즐겨보기. 20번째 할 일. 동물 친구 사귀기. 21번째 할 일. 3주 계획으로 나쁜 습관 고치기. 22번째 할 일. 인생의 스승 찾기. 23번째 할 일. 큰 소리로 사랑해라고 외쳐보기. 24번째 할 일. 혼자 떠나보기. 25번째 할 일. 남을 돕는 즐거움 찾기. 26번째 할 일. 혼자 힘으로 뭔가를 팔아보기. 27번째 할 일. 일기와 자서전 쓰기. 28번째 할 일. 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29번째 할 일. 작은 사랑의 추억 만들기. 30번째 할 일. 날마다 15분씩 책 읽기. 31번째 할 일. 정성이 담긴 선물하기. 32번째 할 일. 나만의 취미 만들기. 33번째 할 일. 용서하고 용서받기. 34번째 할 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기. 35번째 할 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요리하기. 36번째 할 일. 건강에 투자하기. 37번째 할 일. 악기 하나 배워보기. 38번째 할 일. 다른 이의 말에 귀 기울이기. 39번째 할 일. 고난과 반갑게 악수하기. 40번째 할 일. 나무 한 그루 심기. 41번째 할 일. 약속 지키기. 42번째 할 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우기. 43번째 할 일.
먼 곳에 친구 사귀어 보기. 44번째 할 일. 사소한 것에 위대함 찾아보기. 45번째 할 일. 자신에게 상 주기. 46번째 할 일. 꿈을 설계하고 성취하기. 47번째 할 일. 자신의 능력 믿기. 48번째 할 일. 세상을 위한 선물 준비하기. 49번째 할 일. 잊지 못할 쇼 연출해보기. 쭉 읽어봤는데요. 여기서 지켜진 일들도 있고 알면서 지키지 못한 일들도 있고 앞으로 지키고 싶은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할 일. 사랑의 송두리째 걸어보기. 저 사람은 좀 이상해.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다. 그는 3층에 사는 수란과 헤어진 뒤에도 줄곧 아파트 주변에 나타났다. 그러고는 건물 앞에 쌓인 파이프 더미에 몇 시간씩 앉아있고 했다. 사람들은 예전에 그가 수란과 사귈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끔 그는 옆 건물 옥상에 나타나기도 했다. 난간 모서리에 걸터 앉은 모습이 위험천만해 보였다. 사람들은 그가 옥상에서 수란의 집을 내려다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창 연애를 할 때에도 그곳에서 집안 동정을 살피다가 수란의 부모님이 외출을 하는 것을 보고는 슬그머니 애인의 집에 들어가기도 했던 것이다. 여름과 가을 내내 그는 그 두 곳에 계속 나타났다. 바람이 불건 비가 오건 태양이 장렬하건 상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와 수란이 어떻게 사귀게 되었는지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수란의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둘이 사귀는 것을 결사 반대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수란의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었다. 저토록 바보 같으니 반대하는 게 당연하지.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가 무슨 말썽이라도 피우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놓았다. 그는 거기에 하루 종일 멍청하게 앉아있을 뿐 눈에 띄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날씨가 추워지고 바람에 낙엽이 어지럽게 휘날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건물 앞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뭔가를 하는 것이 보였다. 버려진 파이프들을 모아 어깨에 지고 어디론가 부지런히 나르는 것이었다. 무엇 때문에 파이프를 메고 가는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다. 파이프 더미는 오래전부터 그곳에 버려져 있었고 발에 차이는 것이 불편했지만 사람들은 어느덧 익숙해진 터였다. 그는 사흘 내내 파이프들을 지고 날랐다. 아주 먼 곳으로 옮기는지 한 번 오갈 때마다 1시간쯤 걸렸다. 파이프는 쇠로 만들어져 무거웠으므로 어깨에 올려놓고 천천히 한 걸음씩 내딛는 그의 모습이 무척 힘겨워 보였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몇 달 내내 그 파이프 더미에 앉아 지냈는데 그것을 옮기면 이제 어디에 앉겠다는 것인지. 사실 더 궁금한 점은 왜 그것들을 옮겼을까 하는 것이다. 파이프 더미가 없어지자 파이프 앞 공터가 아주 밝고 넓어졌다.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전에는 왜 파이프를 치울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했을까? 며칠 동안 눈이 내렸다. 희뿌유한 눈밭에 눈에 익은 누군가의 뒷모습이 어른거렸다. 그 사람이었다. 그는 말끔해진 아파트 앞 공터에 엎드려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이따금 기침을 하기도 했다. 기침이 얼마나 심했는지. 한번 시작되면 그 자리에서 꿈쩍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한마디씩 했다. 저 사람은 확실히 문제가 있어. 몸도 안 좋은 것 같은데
가뜩이나 날씨 사나운 날에 도대체 뭘 하는 거지? 눈발이 점점 더 세져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폭설로 변했지만 그는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다. 서서히 눈이 그치고 난 뒤 그 사람이 사라졌다. 그 후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자 공터의 메마른 흙을 털어낸 작고 여린 생명들이 햇살을 쬐기 시작했다.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검은 땅이 점점 짙은 초록색으로 뒤덮였다. 밤새 비가 온 다음 날 아침 누군가 갑자기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꽃이 피었어. 깜짝 놀란 사람들이 집에서 나와 공터에 핀 꽃을 살펴보았다. 여러 가지의 색깔이 꽃들이 사람들의 얼굴에 환하게 물들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지막히 중얼거렸다. 물망초가 이렇게 많다니. 물망초는 이름 그대로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꽃말을 가진 꽃이었다. 높은 층에 사는 사람들은 또 다른 광경을 목격했다. 꽃들이 몇 개의 큰 글자 모양으로 심어져 있는 것이었다. 그를 이제 막 깨우친 어린아이가 그것을 한자씩 읽었다. 창문 밖으로 바라보던 아이들이 목청 높여 따라 읽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수란 사랑해. 한 여자가 커튼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웨이용구이. 사랑의 전부를 걸어보세요. 설령 그것이 슬픔을 가져오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 할 일, 소중한 친구 만들기. 기원전 4세기경 그리스의 피시아스라는 젊은이가 교수형을 당하게 됐다. 효자였던 그는 집에 돌아가 연로하신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해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왕은 허락하지 않았다.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피시아스에게 작별 인사를 허락할 경우 다른 사형수에게도 공평하게 대해줘야 한다. 그리고 만일 다른 사형수들도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하겠다며 집에 다녀오겠다고 했다가 멀리 도망간다면 국법과 질서가 흔들릴 수도 있었다. 왕이 고심하고 있을 때 피아시스의 친구 다몬이 보증을 서겠다면서 나섰다. 폐하, 제가 그의 귀환을 보증합니다. 그를 보내주십시오. 다모나, 만일 피아시스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쩌겠느냐. 어쩔 수 없죠. 그렇다면 친구를 잘못 사귄 채로 제가 대신 교수형을 받겠습니다. 너는 피아시스를 믿느냐? 폐하, 그는 제 친구입니다. 왕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다. 피아시스는 돌아오면 죽을 운명이다. 그것을 알면서도 돌아올 것 같은가? 만약 돌아오려 해도 그의 부모가 보내주지 않겠지. 너는 지금 만용을 부리고 있다. 저는 피아시스의 친구가 되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부탁드리오니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폐하. 왕은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 다모는 기쁜 마음으로 피시아스를 대신해 감옥에 갇혔다. 교수형을 집행하는 날이 밝았다. 그러나 피시아스는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바보 같은 다몬이 죽게 됐다며 비웃었다. 정오가 가까워졌다. 다몬이 교수대로 끌려 나왔다. 그의 목에 밧줄이 걸리자 다몬의 친척들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들은 우정을 저버린 피시아스를 욕하며 저주를 퍼부었다. 그러자 목에 밧줄을 건 다몬이 눈을 부릅뜨고 화를 냈다. 나의 친구 피시아스를 욕하지 마라. 당신들이 내 친구를 어찌 알겠는가.
죽음을 앞둔 다몬이 의연하게 말하자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집행관이 고개를 돌려 왕을 바라봤다. 왕은 주먹을 쥐었다가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렸다. 집행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말을 재촉하여 달려오며 고함을 쳤다. 피시아스였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다가와 말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몬을 풀어주십시오. 사형수는 접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작별을 고했다. 피시아스가 말했다. 다몬, 나의 소중한 친구요. 저 세상에 가서도 자네를 잊지 않겠네. 피시아스, 자네가 먼저 가는 것뿐일세. 다음 세상에 다시 만나도 우리는 틀림없이 친구가 될 거야. 두 사람의 우정을 비웃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다몬과 피시아스는 영원한 작별을 눈앞에 두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담담하게 서로를 위로할 뿐이었다. 이들을 지켜보던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다. 피시아스의 죄를 사면해 주노라. 왕은 그 같은 명령을 내린 뒤 나직하게 혼잣말을 했다. 바로 곁에 서 있던 시종만이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이런 친구를 한번 사귀어보고 싶구나. 칼릴 지브란. 세상은 변하기 마련이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친구가 힘들어할 때 두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것. 바로 속 깊은 우정입니다. 세 번째 할 일. 은사님 찾아뵙기. 러시아의 유명한 과학자인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버스에서 내렸을 때 낯익은 건물에 눈이 들어왔다. 날마다 무심하게 지나치던 곳이었지만 수십 년 전 그가 졸업한 초등학교였다. 건물은 옛날과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가 일상에 쫓겨 의식하지 못한 것뿐이었다. 그는 옛 추억을 떠올리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어두컴컴한 건물을 바라보았다. 문득 한쪽 구석에서 붉은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설마 마리아 선생님이 아직도 여기에 사신단 말인가? 초등학교 시절 수학을 가르치시던 마리아 선생님은 당시 학교 건물에 딸린 사택에 혼자 사셨다. 그는 무심했던 자신을 책망했다. 어떻게 선생님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을까? 그는 마리아 선생님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던 학생이었다. 선생님은 그가 수학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자주 말했다. 그가 물리학을 전공하겠다고 결심한 데도 마리아 선생님의 격려가 큰 역할을 했다. 그는 나무가 심어진 길을 따라 교정으로 걸어 들어갔다.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뵌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희미했다. 설마 여전히 여기 사는 건 아니겠지? 아니, 아직 살아계시기는 한 걸까? 연세가 꽤 많으실 텐데. 조심조심 계단을 올라가 사택에 이르렀다. 노크를 하려고 보니 문이 열려 있어 고개를 살짝 들이밀고 안을 들여다봤다. 비어있는 듯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거기 누구세요? 그가 고개를 돌리자 키가 작고 마른 여자가 서 있었다. 마리아 선생님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가 있었다. 예전과 변함없는 모습이었지만 시간이 오래 흘렀으므로 머리가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저 모르시겠어요? 마리아 선생님은 그의 얼굴을 살펴보더니 엄숙하고 예의 바른 목소리로 말했다. 일단 들어오세요. 마리아 선생님 정말 저를 못 알아보시겠어요? 선생님은 잠시 아래 위로 그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조금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페이샤 스파노프, 페이샤, 어서 들어오게. 이리 와서 앉아. 페이샤, 탁자 앞으로 와서 앉게. 자네가 오다니. 그는 선생님의 손을 잡고 싶어 순간적으로 손을 내밀었다가 얼른 거두어들였다. 어머니 뻘 되시는 분의 손을 마구 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마리아 선생님이 기뻐하며 말했다. 그래, 페이샤. 우선 자네 이야기를 해봐. 일은 잘 되고. 결혼했나? 선생님은 이것저것 질문을 한아름 쏟아냈다. 네, 결혼했어요. 행복한가? 아주 행복해요. 아들, 딸 하나씩을 두었지요. 그래, 일은 어떤가? 요즘은 무슨 구상을 하고 있지? 선생님, 우리 그냥 옛날 이야기예요. 학교 이야기요. 자네 반에 개구쟁이지만 재능이 많은 애들이 있었던 게 기억나. 자네와 친한 친구들이 특히 말썽꾸러기였지. 선생님, 제게 수학 점수 60점 주셨던 거 기억하세요? 아마 4학년 때였을걸요? 기억나네. 자네가 숙제를 안 해와서 그랬지. 자네는 수학을 굉장히 잘했지만 가끔 너무 게으름을 피웠어. 친구들이랑 장난을 치다가 혼도 자주 났지.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미샤라고 기억나니? 그 친구 기자가 됐어. 전국 각지로 출장을 다니는데 해외로도 간다더구나. 그 친구가 왔었나요? 아니. 아, 네. 다들 바쁘겠죠. 올가는 페르부르크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선생님, 누가 선생님을 뵈러 왔었나요? 저희 반 친구들을 만난 적 있으세요? 윌리아는 만나보셨어요? 그 애는 배우가 됐어요. 선생님이 걔한테 연기에 소질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세요? 영화에서만 봤단다. 친구들도 한 번도 온 적이 없단 말씀이신가요? 그래, 안 왔단다. 그래도 편지는 자주 받으셨겠죠?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직장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지만 모두들 선생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아니, 페이샤.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하지만 샤샤는 자주 온단다. 그 애는 아주 힘들게 살고 있지. 그 아이는 자주 와. 잠시 대화가 끊기고 어색한 순간이 이어졌다. 그는 선생님의 눈길을 따라 책꽂이로 시선을 옮겼다. 눈에 익은 책이 보였다. 자신이 쓴 양자 물리학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학술서였다. 선생님, 제가 쓴 책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나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입을 다물었다. 그 책을 선생님께 보내드린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 읽어봤지. 너무 어려운 내용이더구나.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꾹 참고 끝까지 봤단다. 난 내가 자랑스럽다, 페이샤. 훌륭한 학자가 돼주어 고맙구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쓴 책을 책꽂이에서 꺼내며 말했다. 선생님, 제가 책에 사인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책장에 글을 쓰는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를 바라보던 선생님이 말했다. 아, 깜빡했구나. 이렇게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차도 안 내놓다니. 내가 요즘 이렇단다. 무슨 차 마시겠니? 선생님이 차를 준비하러 주방으로 간 사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빠끔히 열린 방문을 발견했다. 아무 생각 없이 문틈으로 선생님의 방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듯했다. 선생님의 방은 사방 벽면이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제자들의 사진이었다. 그 밑에는 최근 근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에 대한 신문기사 스크랩이 붙어 있는 것도
눈에 띄었다. 마리아 선생님의 방은 선생님의 것이 아니었다. 선생님이 내다 주신 차를 마시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대체 무슨 말이 오갔는지 기억할 수가 없었다. 뒷목에 강력한 충격을 받은 느낌이었다. 그는 선생님과의 대화를 서둘러 마치고 방을 나섰다. 선생님이 학교 밖까지 배웅해 주었지만 그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선생님을 마주볼 용기가 나지 않아 고개를 푹 숙이고 걸었다. 그때 마리아 선생님이 걸음을 멈추더니 조심스레 물어봤다. 헤이샤, 솔직하게 말해주렴. 내 책에 내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었니?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이 안 계셨다며 오늘날 선생님은 그윽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서운해한다고 생각하니 아니란다. 내일 학생들한테 말해줘야겠다. 자랑스러운 선배가 학교에 다녀갔다고 해야지. 어서 가렴 페이샤.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해결해내길 바란다. 부디 행복하고. 선생님과 헤어진 그는 힘이 없이 거리를 걸어갔다. 한참 걷다 뒤를 돌아보더니 마리아 선생님은 아직도 교문 옆에 서 있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는 선생님께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그 생각마저 부끄러워했다. 오래전에도 편지를 쓰겠다고 결심했다가 우야무야 넘어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우체국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우체국에 들어가 마리아 선생님께 전보를 보냈다. 마리아 선생님이 받은 전보에는 단 한 줄의 글만이 쓰여 있었다. 선생님, 저를 용서하세요. 그 시절 기억 속의 선생님이 떠오르나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그분을 찾아보세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을 만나보세요. 지금 당신의 모습을 보여드리세요. 그것만으로도 선생님은 흡족해 하실 겁니다. 지금의 당신은 선생님의 인생의 작품이니까요. 선생님께 당신이란 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드리세요. 네 번째 할 일, 부모님 발 닦아드리기. 일본의 어느 인류대 졸업생이 한 회사에 이력서를 냈다. 사장이 면접 자리에서 의외의 질문을 던졌다. 부모님을 목욕시켜 드리거나 닦아드린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청년은 정직하게 대답했다. 그러면 부모님의 등을 긁어드린 적은 있나요? 청년은 잠시 생각했다. 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등을 긁어드리면 어머님께서 용돈을 주셨어요. 청년은 혹시 입사를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기 시작했다. 사장은 청년의 마음을 읽은 듯 실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고 위로했다. 정해진 면접 시간이 끝나고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자 사장이 이렇게 말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세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번도 부모님을 닦아드린 적이 없다고 했죠. 내일 여기 오기 전에 꼭 한번 닦아드렸으면 좋겠네요. 할 수 있겠어요? 청년은 꼭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품을 팔아 그의 학비를 댔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그는 도쿄의 명문대학에 합격을 했다. 학비가 어마어마했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이제 그가 돈을 벌어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 차례였다. 청년이 집에 갔을 때 어머니는 일터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청년은 곰곰이 생각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시니까 틀림없이 발이 가장 더러울 거야. 그러니 발을 닦아드리는 게 좋을 거야.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아들이
발을 씻겨드렸다고 하자 의아하게 생각했다. 갑자기 발은 왜 닦아준다는 거니?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닦으마. 어머니는 한사코 발을 내미지 않았다. 청년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닦아드려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다. 어머니 오늘 입사 면접을 봤는데요. 사장님이 어머니를 씻겨드리고 다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꼭 발을 닦아드려야 해요. 그러자 어머니의 태도가 금세 바뀌었다. 두말 없이 문턱에 걸터 앉아 세숫대야에 발을 담갔다. 청년은 오른손으로 조심스레 어머니의 발등을 잡았다. 태어나 처음으로 가까이서 살펴보는 어머니의 발이었다. 자신의 하얀 발과 다르게 느껴졌다. 앙상한 발등이 나무 껍질처럼 보였다. 어머니 그동안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게요. 아니다, 고생은 무슨. 오늘 면접 본 회사가 유명한 곳이거든요. 제가 취직이 되면 더 이상 고된 일은 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히 쉬세요. 손에 발바닥이 닿았다. 그 순간 청년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의 발바닥은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도저히 사람의 피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이 발바닥에 닿았는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발바닥에 굳은 살 때문에 아무런 감각도 없었던 것이다. 청년의 손길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고개를 더 숙였다. 그리고 울음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새어나오려는 울음소리를 간신히 삼키고 또 삼켰다. 하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은 어찌할 수 없었다. 한쪽 어깨에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졌다. 청년은 어머니의 발을 끌어안고 목을 놓아 구슬피 울기 시작했다. 다음 날 청년은 다시 만난 회사 사장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장님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머니의 발을 살펴보거나 만질 생각을 평생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에게는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제 어머니를 정말 잘 모실 겁니다.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말했다. 인사부로 가서 입사 수속을 밟도록 하게.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옷을 더 껴입으라고, 조심하라고 늘 끊임없이 부탁하죠. 당신은 짜증스럽지만 따뜻함도 느낍니다. 돈이 없을 때 그는 항상 돈 버는 일이 쉽지 않다며 당신을 훈계합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에게 돈을 쥐어줍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부모라고 부릅니다. 부모님의 또 다른 이름은 희생입니다. 5번째 할 일. 영광은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기. 1999년 7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우주비행사 3명이 세뮤얼 랭글리 훈장을 받았다. 항공 분야의 선구자인 세뮤얼 P. 랭글리. 이름을 딴 이 훈장은 금으로 만든 메달로 1909년 윌버와 오빌라이트 형제가 처음 받았던 영예의 상징이었다.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한 지 30년 만에 우주 비행사들은 영예로운 이 상을 받게 된 것이다. 닐 암스트롱과 에드윈 올드린, 마이클 콜린스 등 3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운 아폴로 11호는 1969년 7월 20일 달 착륙에 성공하여 우주 시대를 열었다. 이들이 달에 머문 시간은 21시간 37분.
그중 암스트롱은 달에 발자국을 남긴 최초의 사람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달에 발자국을 남긴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다. 바로 올드린이었다. 달 착륙 성공 기자 회견에서 어떤 기자가 올드린에게 짓궂은 질문을 던졌다. 올드린 씨, 암스트롱 선장이 먼저 달에 내렸는데요. 그가 달에 착륙한 첫 번째 사람이 된 것이 유감스럽지 않습니까? 이 말에 장내가 술렁이었다. 하지만 올드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한 가지 깜빡 잊으신 게 있군요. 지구에 돌아왔을 때는 제가 먼저 내렸어요. 다른 별에서 지구로 온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잔뜩 긴장한 얼굴로 올드린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그에게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많은 사람들이 달 착륙하면 가장 먼저 암스트롱을 떠올린다. 어떤 사람들은 선장이었던 암스트롱이 명예를 독차지하기 위해 가장 먼저 달에서 내렸을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아폴로 11호의 우주 비행사가 달에 인류의 깃발을 꽂고 손을 흔드는 사진, 암스트롱일 것이라고 모두 지레짐작하는 그 사진이 주인공은 바로 올드린이라는 사실 말이다. 암스트롱은 달에 선 최초의 인류, 사진의 모델 역할을 올드린에게 기꺼이 양보했다. 올드린은 텔레비전을 통해 달 착륙을 지켜본 시청자들을 향해 우주에서 손을 흔든 최초의 사람이었다. 또 다른 한 사람, 콜린스는 모선을 제어하며 우주인을 다른 행성에 착륙시킨 숨은 공로자였다. 그는 아폴로 11호를 성공적으로 귀환시킨 장본인이기도 했다. 착륙선 이글호와 본부의 통신 두절로 암스트롱과 올드린은 우주미아가 될 뻔하기도 했다. 착륙선이 모선으로 귀환했을 때 연료는 30초 분량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콜린스가 침착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면 아폴로 11호 계획은 실패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올드린과 콜린스는 이런 사실을 기자들 앞에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암스트롱 뒤에 나란히 서서 포즈를 취하며 미소 지을 뿐이었다. 30년 세월이 흐른 뒤 암스트롱 선장은 랭글리 훈장을 받은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저 혼자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폴로 11호 승무원들은 아폴로 계획에 참여했던 모든 관계자를 대신해 감사할 따름입니다. 명예는 많은 사람이 갖고자 애쓰는 가장 큰 욕망일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면서 존중받고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엉겹결에라도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나도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나도 거기에 가봤어요. 대신에 조금만 참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려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대단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여섯 번째 할 일, 고향 찾아가기. 어릴 적 그는 명절을 좋아했다. 명절이면 친구들이 챙겨다 준 음식을 맛볼 수 있었다. 친구들은 대부분 가난했다. 하지만 그의 집은 더욱 가난했다. 그래도 그와 친구들은 누군가에게 빵이 하나 생기면 모두가 모인 뒤에야 나눠 먹을 정도로 서로를 위하는 사이였다. 오래전 그는 가난이 싫어 고향을 등졌다. 고향이란 그에게 지긋지긋한 가난의 상징뿐이었다. 눈깜짝 칼 사이에 40년이 흘렀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었다. 그는 온갖 고난과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사업가로 성공했다. 그의 회사는 그 분야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승승장구하던 그는 어느 날 심한 몸살을 앓았다. 고열에 시달리던 중 꿈속에 고향 풍경이 보였다. 원망하며 멀리했던 잊고 싶어 했던 고향이 갑자기 그리워졌다. 그는 건강이 회복되자마자 고향으로 출발했다. 햇살이 따스한 날이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가난한 그에게 은혜를 베풀던 사람들에게 인사를 드렸다. 청둥벌공성이로 함께 뛰놀던 친구들이 이제는 중년의 농부로 변해 있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향은 변해 있었다. 큰 도로가 뚫렸고 타지 사람들은 경치 좋은 곳에 으리으리한 별장을 세웠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옹색한 살림살이는 전혀 나아진 것이 없는 그대로였다. 그는 집집마다 선물을 전했다. 그리고 어릴 적 살던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해 잔치를 벌였다. 그의 고향 마을에서는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선물로 답례하는 풍습이 있었다. 사람들 역시 작은 선물을 가져왔다. 하지만 그는 받지 않았고 모두 다시 가져가라고 웃으며 부탁했다. 사람들이 왁작지껄 음식을 먹으며 술을 마시려고 할 때였다. 문이 열리고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 3명이 들어왔다. 그들 중 2명은 맨손이었다. 한 명이 대표 자격으로 값싼 술을 들고 있었다. 미안해, 우리가 조금 늦었네. 그들 3명을 날픈 파리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고향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친구들 형편은 더욱 어려웠다. 그는 맨발로 달려나가 반가운 친구들의 손을 덥석 잡아 끌어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다. 그러고는 가장 친한 친구들이 준비해온 술병의 마개를 직접 땄다. 너희들이 가져온 이 술부터 마시는 게 좋겠다. 늘 함께 모여 술 한잔 한 날을 기다렸거든. 그 순간 친구들이 얼굴을 붉게 물들이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모두의 잔에 술을 가득 따라준 뒤 힘차게 건배를 외쳤다. 그가 한 번에 술잔을 비우고 말했다. 고향 술을 오랜만에 마시니 감개무량하다. 자, 한 잔씩 더 마시자. 그는 다시 친구들의 잔을 가득 채웠다.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새 친구는 귀까지 빨개진 채 고개를 푹 숙였다. 한 번도 잔을 한 번에 비운 그가 기분 좋게 말했다. 이번에도 잔을 한 번에 비운 그가 기분 좋게 말했다. 사업을 하느라 여러 곳에 돌아다녔지. 그래서 온갖 술을 다 마셔봤어. 그런데 지금까지 이 술보다 더 맛있는 술을 마셔본 적이 없었다네. 그는 몸을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도 술을 따라주기 시작했다. 자, 우리 한 잔씩 더 하자고요. 저는 벌써 취하는 것 같은데.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다. 3명의 친구는 진작부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숙연해졌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돌연 그가 호탕하게 웃기 시작했다. 웃음은 일순간에 전염됐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바탕 시원한 웃음을 터뜨렸다. 따스한 봄바람이 잔치를 더욱 흥겹게 했다. 새 친구가 들고 온 술병에는 사실 맹물이 담겨 있었다. 가난한 그들은 술 한 병 살 돈조차 없었다. 하지만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절친한 친구가 초대한 잔치에 맨손으로 참석할 수는 없어 꾀를 내었다. 부자가 된 친구가 여는 잔치인데 설마 이런 싸구려 술을 먹자고는 안 하겠지. 그들은 빈 술병을 구해 물을 채워온 것이었다. 이날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술 대신 물을 마시고 흠뻑 취할 수 있었다. 고향의 정에 취하는 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랑청치우. 고향으로 돌아가 봅니다. 어릴 때 뛰어놀던 곳을 다시 거니는 것만으로도 깨닫게 됩니다. 오래전 뜨거운 열정으로 어린 시절을 장식했던 것들이 이미 기억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작은 관심과 배려를 만날 수 있습니다. 풍경은 바뀌어도 사람은 변치 않는 법이니까요. 7번째 할 일. 지금 가장 행복하다고 외쳐보기. 결제를 기다리며 앞에 서 있는 그에게 사장이 건성으로 물었다. 요즘 어떤가? 그는 즉시 대답했다. 살아오면서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사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대답에 적잖게 놀라는 눈치였다.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사장이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네,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씩씩하게 대답했다. 사장이 다시 질문했다. 자네 올해 나이가 몇인가? 58입니다. 그는 대답했다. 사장은 책상 위에 놓인 종이에 무엇인가를 쓰며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자네는 해마다 365일을 살아왔네. 사장은 계산을 마치더니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벌써 21,170일을 살았군. 그런데 지금 여기 서서 오늘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말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는 더욱 힘주어 대답했다. 그는 사장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물론 사장이 믿든 말든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생각했다. 누구보다 내가 나 자신을 믿는 게 소중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에게 사장이 따져 물었다. 자네는 어떻게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말하는 거지? 자네가 결혼하던 날은 설마 오늘보다 행복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겠지? 그는 담당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결혼하던 그날을 기억할 겁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렸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이었거든요. 첫 애가 태어나던 순간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자 사장은 마치 따지듯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것 보라고. 결혼이나 첫 아이 출산만큼 행복한 날이 어디 있어. 하지만 그는 조금도 치지 않고 응수했다. 또 다른 수많은 아름다운 날들도 기억합니다. 분명히 그런 날들도 무척 행복했어요. 하지만 오늘처럼 좋았던 날은 없지요. 그날들 중 어떤 날도 단지 2번째일 뿐이에요. 그 하루하루가 지금의 생활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행복했던 날들이 모두 모여서 오늘을 만들어준 것이니 바로 오늘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제야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 이사회에 참석할 준비를 하게. 자네를 영업 담당 이사로 특별 승진시키도록 하겠네. 축하하네. 조르조 드란트.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다를 수 없습니다. 행복했던 날들이 모여 바로 오늘을 만들다는 것입니다. 새털처럼 많은 행복했던 순간이 모여 당신의 오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야 할 뚜렷할 이유입니다. 8번째 할 일.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호기심 많은 제자가 있었다. 그는 스승한테 날마다 같은 질문을 했다. 스승님, 제 인생은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스승은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자의 질문이 거듭되자 스승은 도랑개를 내밀었다. 이 돌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흥정을 해봐라. 하지만 팔지는 말라.
값을 쳐주겠다는 사람만 나타나면 된다. 제자는 자그마한 돌을 가지고 시장에 갔다. 이런 쓸모없는 돌을 돈 주고 사려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돌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한 사람이 2냥을 주겠다고 했다. 다른 사람은 단냥을 주겠다고 했다. 제자는 몹시 기뻐하며 스승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이 쓸모없는 돌을 글쎄 단냥이나 주고 사겠대요. 정말 팔아야 될까요? 그러자 스승은 나지막이 말했다. 귀금속 시장에 가지고 가서 흥정해 보거라. 하지만 이번에도 팔지는 마라.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제자는 다음 날 귀금속 시장에 갔다. 어떤 사람이 돌값으로 50냥을 제시했다. 두 번째 사람은 200냥을 내밀었다. 경쟁이 붙었다. 1만 냥을 주겠다는 사람까지 나타났다. 흥분한 제자는 스승한테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을 모두 말했다. 이번에도 스승은 담담하게 말했다. 최고급 보석상에 가서 값을 매겨보거라. 이번에도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내 말을 명심해라. 보석상은 돌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3만 냥이 사겠다고 했다. 제자는 거절했다. 가격은 5만 냥까지 올라갔지만 역시 거절했다. 보석상이 화가 나서 제자에게 원하는 가격을 말해보라고 했다. 물론 제자는 스승의 명령을 어기고 돌을 팔 수는 없는 처지였다. 그는 돌을 가지고 돌아가 스승에게 말했다. 이 돌덩이가 글쎄 5만 냥까지 올랐습니다. 팔아도 좋을 것 같은데요, 스승님? 스승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이제 내가 그 일을 시킨 이유를 알겠느냐. 보석도 볼 줄 아는 사람에게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인생도 그렇단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수록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자신에게 매기는 값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남들의 평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한함으로 자신의 숭고한 가치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를 연마해야 합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값을 매길 수 있는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기르면 자신의 가치를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매력적입니다. 자신감은 일종의 흡입력입니다. 자신감을 끌어내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이 없다고 여겼던 일을 큰 용기를 갖고 해보는 것입니다. 그쵸? 용기를 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에서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의해 내가 이리 흘리고 저리 흘리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저 또한 그럴 때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주관, 그리고 나만 확고하다면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9번째 할 일. 마음을 열고 대자연과 호흡하기. 산책을 즐기는가? 날마다 산책을 한다면 하루하루 변해가는 바깥의 경치와 신선한 공기를 어제와 전혀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여보자. 햇빛과 하늘, 그리고 흙. 첫걸음을 내딛기 전에 신선한 공기를 한 모금 마셔 활기를 불어넣자. 흐리든 맑든 춥든 덥든 눈앞에 펼쳐진 오늘의 날씨를 마음껏 누려보자. 산책을 하다가 점점 짙은 초록빛을 띠는 나무나 공중으로 솟아오르며 노래하는 새, 당당하게 활짝 핀 꽃송이를 유심히 본 적이 있는가? 신비로운 자연이 활기를 불어넣고 마음을 어루만지고 정신을 고요하게 가라앉힌다. 일부러 시간을 내어 날마다 자연을 감상해야 한다. 자연이 새로운 능력을 줄 수 있도록 말이다.
이른 아침 집 밖에 나가 5분만이라면 천천히 거닐어 보라. 차를 타기 전에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늘의 구름이나 잔디밭의 이슬을 감상하자. 퇴근 후에도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자. 거리나 공원에 서서 아름다운 하루가 저무는 것에 감사하자. 딱 5분이면 충분하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연을 가슴에 뿜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또 어떨까?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잠깐이라도 밤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고요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인생의 소중함을 생각하자. 시멘트로 둘러싸인 대도시에 살고 있다면 더욱더 시간을 마련해 공원에 나가야 한다. 공휴일에는 경치가 빼어난 곳에 나가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게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 마음속에 아름다운 동경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마음속에 아름다운 동경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그들은 한적한 시골에 작은 집을 짓고 한가할 때마다 그 집에 머물며 전원의 풍경을 마음껏 누리고 싶어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바람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계획을 잘 세워 해마다 며칠만이라도 도화지를 벗어나 편히 쉴 수 있다면 결코 지나친 소망은 아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란 어떤 곳인가? 끊임없이 차들이 오가고 북적이는 인파에 시달린다. 높은 빌딩에 둘러싸여 밝고 맑은 햇빛을 보지 못한다. 오랜만에 거울에 비춰본 얼굴은 영락없이 시든 꽃이다. 왜 사는 방법을 바꿔보지 않는가? 순진하고 소박한 마음, 행복한 느낌은 철근 콘크리트 더미에서 찾기가 힘들다. 오랫동안 도시에 살면서 생활 리듬이 너무 빨라진 우리는 안타깝게도 단순하고 느리게 생활하는 즐거움을 잊어버렸다. 대자연을 마주하는 순간 그 어떤 상념도 필요 없습니다. 감정의 소통만 이루어지면 충분합니다. 분명한 것은 인류가 대자연 속에 성장해 왔고 우리의 뿌리는 대자연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갖 이론과 학식은 날로 들어가는 우리의 공경을 설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해답은 자연에 있습니다. 단지 며칠이라도 좋습니다. 복잡한 도시를 떠나 자연과 함께 거닐어 보세요. 10번째 할 일. 두려움에 도전해 보기. 마이크는 캐나다 서부 지역에서 몇 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다. 그러다가 37번째 생일을 맞이해 회사에서 사표를 내더니 그동안 모은 전재산 3만 달러를 한 노숙자에게 줘버렸다. 그런 다음 갈아입을 옷을 몇 벌만 챙겨 짐을 꾸렸다. 그는 오래전부터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낯선 사람들의 차를 얻어 타가며 북미 대륙을 대각선으로 횡단하겠다는 포부였다. 사람들은 배부른 녀석의 정신 나간 짓이라며 한껏 비웃었다. 그의 목적지는 미국 동해안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케이프 피어였다. 이것은 그가 정신적으로 무너지려 할 때 내린 절박한 결정이었다. 어느 날이었다. 점심을 먹고 돌아왔을 때 갑자기 울음이 치밀어 올랐다. 죽음을 앞둔 불치병 환자에게 심층 기사를 작성하던 중이었다. 내가 만약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는다면 과연 어떻게 할까? 그에게는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아름다운 여자친구, 그리고 절친한 동료가 있었다. 지극히 평탄한 나무랄 데 없는 인생이었다.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들었던 것이다. 연약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서러워져 눈물이 났다. 마음을 가라앉힌 그는 케이프 피어에 가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곳에 정말로 두려움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한편으로는 삶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겠다는 굳은 다짐이기도 했다.
마이크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그는 부모를 무서워했다. 밤마다 우는 이름 모를 새와 검은 고양이, 뱀, 박쥐, 어둠, 파도 치는 바다, 황야, 북적거리는 인파, 실패, 나약한 정신 등을 두려워했다. 아니, 두렵지 않은 게 거의 없었다. 37살이 되도록 유약하게 살아온 그는 길을 떠나기 전 병상에 누워있는 할머니의 전화까지 받았다. 얘야, 너무나 위험한 일이란다. 불황자들을 만나 위험한 일을 겪게 될지도 몰라.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케이프 피어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고속도로에서 살인사건의 용의자나 강도처럼 험악하게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공포를 느낀 적도 있었다. 하지만 마이크를 염려하고 도와준 이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마이크가 몸살이 났을 때 오토바이 폭주족들은 아스피린을 나누어 주기도 했다. 민박집에서는 숙박비 대신 일을 해줬다. 몇 군데 낯선 가정집에서 머물기도 했다. 정신질환이 있는 마음 착한 사람도 만났다. 마이크는 금전적인 도움을 받지는 않았지만 모두 82명의 낯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다. 그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밤에도 젖은 침낭에 들어가 잠을 청하며 대륙을 대각선으로 횡단했다. 그 결과 7천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약 6주 동안에 걸쳐 횡단하는 데 성공했다. 케이프 피어의 우체국에는 여자친구가 보내준 현금 카드가 도착해 있었다. 그는 칸막이를 뛰어넘어 우체국 직원을 꼭 껴안아 주고 싶었다. 그는 돈 없이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길을 나선 것은 아니었으나 힘겨운 여정을 통해 모든 두려움과 맞서 이겨나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가 두려움의 실체를 확인하고자 용감하게 찾아 나선 케이프 피어. 하지만 그곳은 결코 두려운 곳이 아니었다. 케이프 피어라는 명칭은 16세기의 탐험가가 지은 것. 원래는 케이프 파이어였는데 케이프 피어로 잘못 표기되었고 그것이 그대로 전해 내려왔을 뿐이다. 단지 누군가의 실수로 말이다. 마이크는 마침 깨달았다. 마을 이름이 나의 두려움과 똑같구나. 나는 그동안 실수를 할까봐 늘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알았어. 내가 두려워했던 건 죽음이 아니었어. 치열하게 살아가야 할 삶을 두려워했던 것이지. 그래서 항상 비겁했던 거야. 우울한 리. 그가 6주나 걸려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이르러 얻은 것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6주간의 여정은 무자비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고통이 뇌리에 전혀 다르게 기록됐습니다. 아름답고 달콤한 자신만의 여정으로 남는 것이지요. 그것은 인생과도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몇 년을 노력해 도착한 목적지가 단지 실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이 원해서 간 길이라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